할아버지가 화장실에서 쓰러지셨는데 일어나지 못하고 계십니다. 새벽 5시 깜깜한 골목길에서 한 가족의 비명 같은 울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10명 중 9명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경찰서에 먼저 전화를 거는 겁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인데도 말이죠. 왜 그럴까요? 이 한 통의 전화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의 마지막이 악몽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5년간 우리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해온 정영화입니다.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정말 수많은 가족들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그 중에는 아름다운 작별도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한 통의 잘못된 전화 때문에 지옥 같은 경험을 한 가족들이 더 많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반드시 알려드려야 할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집에서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절대 먼저 전화하면 안 되는 곳이 어디인지. 두 번째, 왜 그 한 통의 전화가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만드는지. 세 번째, 경찰이 오면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네 번째, 그 대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5번째, 이 모든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인지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알려드릴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면 평생 자책하며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꼭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소중한 정보는 우리 또래끼리 반드시 나눠야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가족들과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겨울,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복지관 박순덕 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11시쯤이었습니다. 할머니 큰아들에게서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숨을 안 쉬십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저는 당연히 119부터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이미 경찰서에 신고했다는 겁니다.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통의 전화 때문에 이 가족에게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걸 알았거든요. 과연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경찰이 도착하자마자 현장을 통제했습니다. 가족들은 할머니 곁에도 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노란 테이프로 집안을 둘러싸고 사진을 찍고 이것저것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관들이 와서 가족들을 따로따로 불러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아프셨나요? 평소 가족 관계는 어땠나요? 최근에 다툰 일은 없나요? 어떤 약을 드셨나요? 유산은 얼마나 되나요? 생명보험은 얼마나 들어놓으셨나요? 가족들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왜 어머니 곁에 가지 못하게 하는지. 마치 자신들이 범죄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더 끔찍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할머니를 부검을 위해 국과수로 모셔야 한다는 겁니다. 가족들이 아무리 자연사라고 평소 지병이 있었다고 설명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절차상 그래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큰아들이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칼 한 번 안 맞고 사셨는데 돌아가신 후에 몸을 해부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법적 절차라서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차가운 부검대 위에서 마지막을 맞으셨습니다. 가족들이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리고 따뜻한 손길 한 번 못 건네드리고 말입니다.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 걸렸고 그 일주일 동안 가족들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웃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경찰이 왔다던데 뭔가 이상한 일이 있었나 봐. 혹시 독살한 건 아니야? 보험금 때문에 그런 건 아니야? 가족들은 외출하기도 창피할 정도였습니다. 큰아들은 지금도 그 일을 후회하며 자책하고 있습니다. 왜 그때 경찰에 먼저 신고했을까? 왜 119에 신고하지 않았을까? 어머니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평생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했다고 계속 말합니다. 만약 그때 경찰이 아니라 119에 먼저 신고했다면 어땠을까요? 구급대원이 와서 확인하고 자연사 판정이 나면 바로 가족들이 할머니와 마지막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 겁니다. 따뜻하게 손을 잡아드리고 고마웠다는 인사도 드리고 평안히 가시라는 배웅도 해드릴 수 있었을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립니다.
집에서 가족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절대 경찰서에 먼저 신고하지 마세요. 반드시 119에 먼저 연락하세요. 이게 첫 번째로 꼭 기억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럼 왜 많은 분들이 경찰서에 먼저 신고할까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런 장면을 많이 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특히 젊은 세대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당황해서 드라마에서 본 대로 119나 경찰서 중에 경찰서를 먼저 선택하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경찰에 먼저 신고하면 변사 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무리 자연사라고 해도 일단 수사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현장을 보존해야 하고 가족들은 조사를 받아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검까지 해야 합니다. 변사라는 건 변사체라는 뜻입니다. 즉, 정상적이지 않은 죽음이라는 거죠. 병원이 아닌 곳에서 의사 없이 죽음을 맞이한 모든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법적으로는 타살, 자살, 사고사의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수사하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경찰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직접 목격한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 통제부터 시작됩니다. 집안 곳곳에 노란 테이프를 치고 가족들을 고인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습니다. 고인의 모습, 주변 상황, 집안 곳곳을. 마치 범죄 현장처럼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가족들을 한 명씩 불러서 조사합니다. 언제 발견했는지, 발견했을 때 상황이 어땠는지, 평소 건강 상태는 어땠는지, 최근에 이상한 일은 없었는지. 이런 질문들을 받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자세한 조사가 시작됩니다. 고인과의 관계는 어땠는지, 최근에 다툰 일은 없었는지, 경제적 문제는 없었는지, 생명보험은 얼마나 들어있는지. 이런 질문들을 받으면 가족들은 마치 자신들이 의심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부검 통보입니다. 원인을 정확히 알기 위해 부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소용없습니다. 법적 절차라서 거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부검이 끝나기까지는 보통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 일주일 동안 가족들은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친척들과 이웃들은 수군거리고 가족들은 외출하기도 창피해야 합니다. 부검 결과가 나와도 끝이 아닙니다. 결과에 대해 또 설명을 듣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이 모든 과정이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고인을 모실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119에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다릅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해서 상황을 확인합니다. 명백한 자연사라고 판단되면 가족들에게 마지막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 줍니다. 물론 나중에 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받아야 하지만 적어도 그 소중한 마지막 시간은 지킬 수 있는 거죠. 구급대원들은 이런 상황에 익숙합니다. 가족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차분하게 안내해주고 필요한 절차를 설명해줍니다. 무엇보다 고인의 존엄을 지켜주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직접 본 경우입니다. 김철수 할아버지가 집에서 돌아가셨을 때 가족들이 119에 먼저 신고했습니다. 구급대원이 와서 확인한 후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1시간 정도는 할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그 후에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공식적인 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 1시간 동안 가족들은 할아버지와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손을 잡아드리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평안히 가시라고 배웅해드렸습니다. 할아버지도 편안한 표정으로 가족들의 마지막 인사를 받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차이입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첫 번째 전화를 어디에 거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119에 신고할 때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당황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집에서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숨을 쉬지 않으십니다. 평소 심장이 안 좋으셨는데 자연스럽게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급대원이 와서 상황을 확인해 줍니다. 명백한 자연사라고 판단되면 가족들에게 시간을 줍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그때 경찰에 신고하는 건 구급대원의 몫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그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이 돌아가시면 바로 이것저것 전화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친척들에게, 장례식장에, 보험회사에. 하지만 그건 나중에 해도 되는 일들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고인과의 마지막 인사입니다. 손을 잡아드리고 이름을 불러드리고 그동안 고마웠다고 사랑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시간은 절대 다시 올 수 없습니다. 제가 복지관에서 만난 한 가족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정말 아름다운 이별을 했습니다. 가족들이 할아버지 침대 주위에 둘러앉아서 한 사람씩 돌아가며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덕분에 지금의 자신이 있다고 했고, 며느리는 친아버지보다 더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고마웠다고 했고, 손자는 할아버지가 해준 옛날 이야기가 가장 좋았다고 했습니다. 작은아들은 어렸을 때 말썽 많이 부려서 죄송했다고 했고, 막내딸은 결혼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못해서 아쉽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진심 어린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 가족은 지금도 할아버지 기일 때마다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슬프지만 따뜻한 추억으로 남아있어서 오히려 할아버지를 더 가깝게 느낀다고 해요. 아이들도 할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마다 웃으면서 그때를 떠올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가족들은 그런 기회를 놓칩니다. 너무 당황해서 또는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에 바로 전화를 돌리기 시작하는 거죠. 나중에 그걸 정말 후회합니다. 왜 마지막에 한마디라도 더 해드리지 못했을까 하면서요. 특히 경찰에 먼저 신고한 가족들은 이런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면 고인 곁에 갈 수도 없거든요. 멀리서 지켜만 봐야 합니다. 한 가족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손 한 번 제대로 못 잡아드렸어요. 경찰이 와서 만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게 가장 후회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기억하실 것은 아무리 급해도 최소한 시간은 고인과 함께 보내세요.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평생의 위로가 될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고인을 편안한 자세로 정리해드리세요. 눈을 감겨드리고 입을 다물어드리고 손을 가지런히 모아드리세요. 그리고 얼굴을 깨끗하게 닦아드리고 평소 좋아하시던 옷으로 갈아입혀드리세요. 그 다음에는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고인과 대화를 나누세요. 비록 대답은 없지만 그분이 듣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진심을 담아 말씀드리세요. 감사 인사부터 시작하세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고, 저희를 키워주셔서 고맙다고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사과할 일이 있다면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평소 못다 한 말들이 있다면 이때 모두 전하세요. 마지막에는 평안히 가시라고 배웅해드리세요. 걱정하지 말고 편히 쉬시라고, 나중에 다시 만나자고 말씀드리세요. 이런 인사를 나누고 나면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건 평소에 가족들과 어떤 대화를 나눠야 하는지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대화를 나누지 않으면 나중에 평생 후회할 수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꺼려합니다. 불길하다고 생각하시거나 아직 이르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정작 그 순간이 오면 너무 늦습니다. 제가 복지관에서 만난 어르신들 중에는 가족들과 미리 이런 이야기를 나눈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추억이 가장 소중한지, 가족 중 누구를 가장 걱정하는지, 마지막에 어떤 말을 듣고 싶은지. 그런 대화를 나눈 가족들은 정말 달랐습니다. 평소에도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사소한 일로 다투는 일도 줄어들고, 함께 있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순간이 와도 후회가 훨씬 적습니다. 하지만 그런 대화를 나누지 않은 가족들은 정말 힘들어합니다. 고인이 정말 무엇을 원했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알 수 없으니까요. 화장을 원했는지 매장을 원했는지 어떤 의식을 원했는지 모든 게 추측일 뿐입니다. 더 안타까운 건 가족들끼리 의견이 맞지 않아서 다투는 경우입니다. 형제자매들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면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고인의 장례식장에서 소리를 지르며 다투는 모습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실제로 제가 본 경우입니다. 한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큰아들은 매장을 주장하고 작은아들은 화장을 주장했습니다. 큰아들은 조상 대대로 매장을 해왔다고 했고 작은아들은 요즘 시대에는 화장이 맞다고 했습니다. 결국 둘이 장례식장에서 큰 소리로 다퉜습니다.
할머니의 영정사진 앞에서 형제가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니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만약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미리 이런 이야기를 나눴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그래서 세 번째로 꼭 기억하실 것은 아직 시간이 있을 때 가족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그 대화가 나중에 여러분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될 겁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갑자기 죽음 이야기를 꺼내긴 어려우니까 자연스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텔레비전에서 관련 뉴스가 나올 때를 활용해 보세요. 저분도 참 안타깝다. 우리도 나중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화제를 꺼내는 겁니다. 또는 주변에서 일어난 일을 계기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가족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 우리는 미리미리 준비해두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요. 책이나 영화를 계기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이 책에서 주인공이 아버지와 마지막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인상 깊더라. 우리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무겁고 진지한 분위기보다는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대화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야 어르신들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대화를 시작하셨다면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물어보세요. 어떤 음식을 가장 좋아하시는지, 어떤 추억이 가장 소중한지, 가족 중에 누구를 가장 걱정하시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더 깊은 대화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어르신의 마음을 충분히 들어보세요. 혹시 미안하게 생각하는 일이 있는지, 고마워하는 일이 있는지, 걱정되는 일이 있는지. 이런 마음들을 표현할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 복지관에서 이런 대화를 나눈 한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처음엔 왜 이런 무서운 얘기를 하냐고 하셨는데 막상 시작해보니 할 말이 정말 많으셨다고 합니다. 큰아들에게는 어려서부터 너무 엄하게 키운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하셨고 작은아들에게는 형보다 관심을 덜 줘서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며느리들에게는 고생시켜서 미안하다고 그래도 잘 따라줘서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손자들에게는 용돈을 더 많이 주지 못해서 아쉽다고 하시면서 공부 잘해서 좋은 사람이 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돌아가시면 너무 슬퍼하지 말고 대신 가족끼리 더 화목하게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그런 대화를 나눈 후부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평소 못다 한 말들을 모두 전할 수 있어서 시원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 어머니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알 수 있어서 더 잘해드릴 수 있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도 더 이해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번째로 말씀드릴 건 실제로 그 순간이 왔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입니다. 경찰서 신고 외에도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고인의 몸을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옷을 갈아입히거나 다른 방으로 옮기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구급대원이나 의료진이 오기 전까지는 그대로 두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또 바로 장례식장에 전화하면서 시신 처리를 의뢰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것도 좋지 않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사망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장례 준비를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친척들에게 바로 부고 연락을 돌리는 것도 조금 기다리세요. 상황이 정리된 후에 차근차근 연락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연락하면 나중에 계획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것도 조심하세요. 요즘 젊은 분들은 뭔가 일이 생기면 바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일은 좀 신중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 순간만큼은 고인과의 시간에 집중하는 겁니다. 다른 모든 건 나중에 해도 되지만 마지막 인사는 그때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이 모든 상황을 미리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미리 준비해두면 그 순간에 당황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가족 회의를 한번 열어보세요. 어색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각자의 희망사항을 미리 정리해두는 겁니다. 화장을 원하는지 매장을 원하는지, 어떤 장례식장을 선호하는지, 어떤 종교 의식을 원하는지. 중요한 서류들의 위치도 정리해두세요. 통장, 도장, 보험증권, 부동산 관련 서류.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가족들이 모두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병원 정보도 정리해 두세요. 평소 다니는 병원이 어디인지, 담당 의사가 누구인지,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정리해 두면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연락처 목록도 만들어 두세요. 친척, 친구, 직장 동료, 종교단체. 꼭 연락해야 할 사람들의 목록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시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완벽한 이별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표현했느냐는 겁니다. 제가 복지관에서 만난 한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처음엔 너무 원망스러웠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함께했던 50년이 모두 감사한 시간이었다고요. 그 50년의 사랑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당부드립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세요. 고마운 마음, 미안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더 자주 표현하세요. 그것만으로도 나중에 후회가 훨씬 줄어듭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를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집에서 가족이 돌아가시면 절대 경찰서에 먼저 신고하지 마세요. 반드시 119에 먼저 연락하세요. 두 번째, 아무리 급해도 최소 1시간은 고인과 함께 보내세요. 마지막 인사를 충분히 드리세요. 세 번째, 아직 시간이 있을 때 가족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세요. 그 대화가 나중에 여러분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될 겁니다. 네 번째, 고인의 몸을 함부로 움직이거나 성급하게 연락을 돌리지 마세요.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한 후에 하세요. 다섯 번째, 미리미리 준비해 두세요. 가족 회의를 통해 각자의 희망사항을 정리하고 중요한 정보들을 공유해 두세요.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나중에 후회가 훨씬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밤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으로도 오늘 하루가 더 의미 있어질 겁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하느냐에 따라 남겨진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이런 소중한 정보는 더 많은 분들과 나누어야 하니까요. 언제나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웃으면서 또 만나요. 지금 활짝 웃자 지화자 TV였습니다.